산이라고 하면 역시 야마나시라는 생각에 혼자 야마나시현 여행을 갔었다. 산을 좋아한다고는 해도 등산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차를 타고 아슬아슬한 산길을 쭉 달려나가는 것이다. 현의 경계를 넘어 막 야마나시현에 들어갔을 무렵 갑자기 비가 거세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를 가장 빨리 움직이게 했지만 앞이 전혀 안 보일 정도였다. 나는 가능한 한 속도를 늦추고 상향등을 켠 채 천천히 나아갔다. 비는 갑작스레 그쳤다. 잠시 쉴까 싶어 나는 도로변에 보이는 큰 라면집 앞에 멈춰섰다. 점원에게 방금 전에는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살았네. 하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비요? 비는 전혀 오질 않았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산에서는 날씨가 쉽게 바뀐다고 하지만 아까 그 비는 국지성 호우였던 것일까? 나는 가게를 나온 뒤 다시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잠시 달렸을 뿐인데 이내 길을 잃고 말았다. 마침 주유소가 보이길래 기름도 넣을 겸 거기 들렸다. 저기 길 좀 물을게요. 저 방금 라면집에서 나왔거든요. 라고 말을 꺼내며 길을 물었다. 네? 이 근처에 그런 라면집은 없는데요? 당황스러웠다. 오늘은 방금 전까지 비가 엄청 와서 요 앞 산길은 통행 금지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주유소를 빠져나와 또 달려갔다. 여관이 보이기에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체크인하기로 했다. 여관 주인 같은 사람이 나를 맞아주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저녁 나올 때까지 요 앞 파노라마 라인을 드라이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주유소가 없어서 기름을 먼저 채워둬야 하겠지만요. 분명히 비도 내렸었고 라면을 먹어 배는 차 있었고 차에 기름도 가득인데 이건... 다음날 찾아간 다른 여관에서 그런 여관은 없을 텐데요 라는 대답을 듣고 나는 숙박을 취소한 뒤 도쿄로 돌아왔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여행을 갔었던 걸까? 우리는 매일같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연기는 자신을 그럴듯한 이미지로 잘 포장시켜주지만 자신의 민낯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실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간질시킵니다. 때문에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죠. 이러한 영혼 없는 연기가 계속될 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침대에 쓰러져 잠만 자게 됩니다. 또 다른 희망의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내일의 실수가 기다릴 것 같아 걱정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위선적인 삶에 지쳐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합니다. 주변 일에 무관심해지고 사람과의 만남이 없어집니다.
사소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극적인 것에 무뎌지며 성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지루한 수요일의 오후의 느낌처럼 하루하루가 감흥없이 다가옵니다. 감정을 숨기고 살다 보니 화를 내야 할지 짜증을 내야 할지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 조절을 못하여 지나치게 짜증을 내고 지나치게 화를 내며 지나치게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나에게 희생적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정신이 들면 바보스러운 자신을 질책하게 되고 또다시 깊은 절망과 후회에 빠집니다. 결국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혼자만의 안전한 공간에 있기로 합니다. 그것만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준호가 이 남자를 만난 것은 산의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다.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준호와 비슷한 30대로 보이는 그 사람은 헤드랜턴이나 손전등도 비추지 않고 오로지 달빛에 의존하며 발을 내딛고 있었다. 이곳 지형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았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 방해가 될까봐 준호는 손전등을 바닥에 비춘 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 정체 모를 남자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지만 이상하게도 준호는 그의 말을 멈추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남자에게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몰려왔다.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준호는 입을 열었다.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누굽니까? 준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자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멈춘 곳은 놀랍게도 깎아 자른 듯한 절벽이었다. 남자는 준호를 등지고 절벽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이곳은 가끔 실족사가 발생하는 곳이죠. 물론 자의에 의한 죽음도 있고요. 누군가 추락하는 일을 목격해준다면 모를까, 이런 곳에서 홀로 죽으면 시체를 수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누가 저 깊고 어두운 낭떠러지 끝자락을 살펴볼까요?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아무도 그 냄새조차 맡지 못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딱 좋은 곳이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절벽의 끝에 서 있는 남자의 아슬아슬한 뒷모습에 준호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 말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물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는 시선을 전방에 고정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어려서부터 불행했습니다. 제가 3살 때 나라가 부도났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았고 설상가상으로 빚도 쪽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누나와 나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을 하셨죠. 어려운 집안 살림에 누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에도 누나는 돈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고약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누나는 엄마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전부 날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돈이 치료에 들어갔지만 엄마는 전혀 호전되지가 않았고 비싼 약값만이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나에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상대 집안에서 우리 집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누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누나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준호는 남자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누나는 틈만 나면 잠을 잤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는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여 어느 날은 불같이 화를 냈다가 어느 날은 미안하다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누나는 수면제를 먹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남자의 말을 끊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내 영혼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가 달랑 편지 한 장 남기고 멀리 유학을 떠나버렸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호가 소리쳤다. 당신 누군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준호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산 능선을 떠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외침과 함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준호는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자신의 아픈 과거를 긁어내는 것만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준호의 움켜쥔 두 손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준호에게 등을 친 채 절벽 앞에 펼쳐진 능선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산행을 하다 보면 환청과 환각을 경험할 수 있죠. 바로 저체온증 때문입니다. 저체온증이라고 해서 겨울에만 걸리는 게 아니죠. 오늘 같은 한여름밤에도 비를 오랫동안 맞게 되거나 계곡 쪽에 고립되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태를 보니 저체온증 같아 보이진 않네요. 때문에 지금 당신이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은 환청과 환각이 아닙니다. 진짜인 거죠. 이 새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격분한 준호는 그 남자를 향해 쥐고 있던 손전등을 내리쳤다. 그러나 준호의 주먹과 손전등은 호국만을 가를 뿐이었다. 순간 쥐고 있던 손전등이 남자의 몸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몇 번의 부딪힘 소리와 함께 준호의 손전등은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소스라치게 놀란 준호는 자신의 손을 한번 쳐다보더니 시선을 천천히 남자에게 돌렸다. 준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는 개의치 않은 듯 여전히 등을 진 채 입을 열었다. 내려가세요. 당신이 선택하려는 세상은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습니다. 남자의 말에 덜컥 겁을 집어먹은 준호는 몇 발자국 뒷걸음질 쳤다. 그제서야 남자는 몸을 돌려 준호를 쳐다보았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젊다는 것은 실패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남자의 말에 준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서러움에 북받친 준호의 흐느낌이 주변 산악지형으로 울려 퍼졌다. 다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양치하고 아침을 꼭 챙겨 먹으세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람들도 만나고 유흥도 즐기세요. 밤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아픈 과거의 기억에 빠지지 말고 그날이 있었던 즐거운 일만 생각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잠자리에 드세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요. 남자의 말이 끝나고 몇 분이 지났을까. 눈물이 마름을 느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 주변을 몇 번 손으로 훔치더니 준호는 입을 열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준호의 말에 여전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얼굴로 남자는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랫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산신령이나 할까요? 저를 살려주었으니 무엇으로 답례를 해야 할까요? 경찰에 연락해서 이 절벽 아래 바위틈 사이에 끼어있는 나를 찾아주세요. 육신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방수 기능이 있는 가방 속에는 날 알아볼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면 어떡하죠? 의심. 당신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혹시 내 가족을 만나거든 미안하다고 전해주시겠어? 그 정도야 뭐 어렵지 않죠.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힌 준호는 천천히 산 아래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산신령은 작아지는 준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준호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 여보세요? 성준호 씨 맞으신가요? 네. 아, 아직 DNA 대조가 남아있긴 한데 25년 전 실종된 아버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신분증과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어서 와요. 자네가 오늘 온다던 신참이구만. 불가사의 박물관에 온 것을 환영해요. 스티븐이 후방 구역을 방문하자 그가 기쁘게 반겨주었다. 네, 맞습니다. 저 스티븐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르네스 씨. 악수를 하는 동시에 그의 이름표를 확인하면서 스티븐이 말했다.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그냥 바르그라고 불러. 모두 그렇게 부르거든. 악수한 손을 반갑게 흔들며 바르그가 대답했다. 사장님께서 직원 한 분이 저한테 박물관에 대해 설명해 줄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당신인가요? 아니야. 그건 로즈가 할 거야. 걔는 아직 오컬트 해양구역에 있어. 아마 좀 기다려야 할 거야. 여기는 자네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 크거든. 그건 그렇고 로즈가 오기 전까지 자네가 잠깐 동안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날 좀 따라와봐. 바르그는 말을 마치자 마네킹들 위 먼지를 닦아내는 것을 끝냈다. 그리고 스티븐을 창고로 안내했다. 그 마네킹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스티븐이라고 했나? 자네 아까 보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좀 힘든가 봐. 바르그가 뒤를 보면서 물었다. 아, 네. 그게 항상 약점이 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여기서 일하기엔 좋은 점은 아니라네. 탈의실에서 존의 락커랑 존슨의 락커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 존은 그냥 심술만 부리는데 존슨은 네가 손가락 끝이라도 대면 그 몸통도 없는 입에 자네는 산채로 잡아먹힐 거야. 네, 사장님께서 이미 모든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락커들 만지는 건 피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렇다면 제미슨의 락커가 열린 걸 보면 바로 닫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 아, 맞아요. 제미슨. 그리고 말이야, 락커들은 주기적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락커 배치를 외우는 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냥 이름을 읽어야 할 거야. 그들이 계단으로 올라갈 때 그가 가르쳐 주었다. 저 그냥 모두 평범한 락커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락커도 이곳의 일부야. 이 많은 불가사의들이 한 장소에 집중되면서 다른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아, 살아있는 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까 넌 안전할 거야. 그래도 네가 그 규칙들을 잘 따르지 않으면 살아있긴 힘들겠지만. 자, 그럼 직원용 전자레인지를 쓸 때 설정하면 안 되는 시간은 뭘까? 긴 연설을 마친 그는 발걸음을 멈춘 뒤 뒤돌아서 퀴즈를 냈다. 저 알아요. 숫자 6이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전자레인지가 절 살려두겠죠 뭐. 맞았어. 정답이야. 그는 감탄하며 스티븐의 어깨를 두드려줬다. 자, 이제 마네킹 찾는 것을 좀 도와줘.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해 보이는 걸 찾으면 돼. 그들은 다락을 어지르면서 정상적인 물건처럼 보이는 것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스티븐은 만일을 위해서지만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바르그 씨, 그런데요. 그 마릴린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존재인가요? 누구라고 했나? 아시잖아요. 그 마릴린 번즈.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직원 말이에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던데? 그가 제 주의를 끌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그는 뒤적이던 것을 멈추고 그를 향해 비웃음이 가득 담긴 미소를 날렸다. 글쎄, 그가 말한 이름은 바르그 바르네스였어. 정말 이름을 못 외우는구만. 미안하지만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그래도 자네랑 얘기하는 건 꽤 즐거웠는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넌 꽤 귀여운 마네킹이 되겠어. 아, 맞다. 그리고 너 말이야. 위층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도 잊었어. 뭐 이미 망한 거지. 왔어. 어, 어, 아니 이게 오늘 그 802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온대. 진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놀자. 그러자. 그러면은 내가 먼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도 될까? 안 돼. 내가 중학교 때 얘기 먼저 해줄게. 학원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늙은 아저씨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저기 멀리 있는 자동차 번호판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저기까지 못 가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좀 봐야 된다면서 부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시력이 좀 주체네. 요새야 뭐 나이 들어가지고 예전만 못한데 학창시절에 1년마다 신체 검사할 때 웬만하면 2.0? 2.0? 그렇게 되거나 그 뭐 언저리였어. 그래서 내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차 번호판을 읽어줬다?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가 나를 겁나 빤히 보더라.
이때부터 이상하긴 했어. 옛날 번호판은 지역명이 있잖아. 그 작은 글씨로 적힌 거. 그것까지 해서 플럼버를 불러달래. 아니, 그것도 그냥 다 보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불러줬다? 그니까 이 미친놈이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라고. 그러고는 뭐라는 줄 알아? 자동차 앞 유리에 차주 폰 번호를 좀 봐달래. 아니 그거는 안 보여가지고 차에 가까이 가야 했거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차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겁나 큰 소리로 기침을 막 하더라. 뭐지? 폐암인가? 생각하면서 걷던 그 순간 내가 폰 번호 보러 가고 있는 그 차에서 양쪽으로 남자 둘이 내리는 거야.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아, 나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돌아서 미친 듯이 질주를 했지. 그 영감을 지나쳐서 쭉 달아나 버린 거야.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엄청 뛰었다니까. 멈추고는 헛구역질 날 정도로. 만약에 그때 영감이 타이밍만 잘 맞췄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맥주 한 잔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야, 이건 그냥 현실 공포네.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할게. 칠곡군 외관읍이라는 곳에 가면 폐터널이 있어. 일제시대 기차가 지나다니다가 새로운 철도가 건설되면서 자연스럽게 버려진 곳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시절 그맘때쯤에 그곳에서 겪은 일이야. 그때 난 외관에서 친한 형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시간까지 여유가 좀 생겨서 나는 오래전부터 호기심이 갔었던 그 터널에 담력 시험을 삼아서 같이 좀 가보자고 얘기를 했어. 그 형이 한 몇 년간 동자승 생활을 한 적이 있었던 형인데, 그 형이랑 같이 가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가자고 했고, 형은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버려진 터널로 들어가게 됐어. 그때 해가 완전히 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좀 비껴난 곳에 있는 터널이 빛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서 굉장히 음산하더라고. 터널 반대편은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붕괴되었던가 하는 이유로 막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증기 기관차가 지나다니면서 천장에 남기기라도 했는지 그을음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 나는 이곳저곳 사진을 찍으면서 흙으로 가득 찬 터널의 끝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그 형이 내 팔목을 잡더니 말하는 거야. 야, 나가자. 그래서 내가 네? 하니까 아니, 나가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나가자고 이러는 거야. 나지막한 목소리와 달리 내 팔목을 잡고 입구를 향하는 형의 발은 점점 빨라졌어. 근데 귀신은커녕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했던 터라 나는 어리둥절하면서 그대로 터널 밖까지 끌려 나왔어. 밖으로 나오자마자 형은 숨을 고르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 거야. 모래가 쌓여있던 부분 위쪽에 새하얀 무언가 떠다니고 있었어. 그걸 보니까 머리가 점점 아파와서 계속 있었다간 위험할 것 같아서 나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거짓말, 전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요 이러니까 아무나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건 말건 네 자유지만 우리 이제 얼른 돌아가자. 결국 터널을 다 둘러보지도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지.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몸이 너무 피곤했던 건지 터널 안에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형에게 보내고 난 뒤 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잠이 들었어. 근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 빛이 들어오지 않는 터널을 계속 뛰어다니는 꿈이었거든. 근데 뒤에서 무언가가
계속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막 뛰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가도 출구가 보이질 않는 거야. 그리고 꿈에서 깼을 때쯤에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잠을 다시 청하면서도 기분이 진짜 찝찝했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형에게서 답장이 왔어. 형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더라고. 어두운 터널 안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바닥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야. 그게 보니까 형이 그린 듯한 동그라미였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답장을 보내려던 순간에 형한테서 다음 메시지가 왔어. 찍은 사진들 다 지워라. 한 놈 기어온다. 어때? 사진 지웠지? 지웠지? 다행이다. 나 진짜 너랑 술 안 마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 그래 해. 오케이. 이거는 고전괴담이야. 한 의사가 밤 늦게까지 병원 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의사는 늦은 시간에 진료를 보러 온 손님인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 의사는 뭔가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앉아서 업무를 계속했지. 그러자 다시 또 들리는 거야. 의사는 또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어. 의사는 나를 놀리라는 생각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지. 역시 이번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의사가 말했지. 혹시 진료를 받으러 오신 거라면 문을 한 번 두드리고 아니라면 2번 두드리세요. 오, 진료를 받으러 오셨군요. 아쉽지만 오늘은 진료가 끝났습니다. 꼭 지금 받아야 한다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두드리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몇 명이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사람 수대로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다니던 직장에선 알력으로 퇴사를 당하고 시간이 나서 받았던 소개팅에선 백수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퇴짜를 당하고 갑작스레 돈 나갈 때는 많아지고 여러모로 될 일이 없던 2007년 가을이었지. 구인 광고에서 우연찮게 본 그곳. 월 280에 강원도 산 중턱 농장에서 숙식을 하며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 집을 떠나간다는 게 좀 망설여졌지만 되는 일도 없고 착잡한 심경이었던 그때 속세를 떠나 다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일을 시작하게 됐지. 막상 가보니까 산 중턱이 아니라 깊은 산중 꼭대기였어. 밤이 되면 주변에 불빛 한 점 없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 거기에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2분이 계셨는데 농장 안에서 거주하진 않지만 사료랑 우유를 실어 나르는 3살 터울의 형하고 나랑 같이 지내면서 농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50대 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 형도 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고 그 아저씨도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어. 처음 올 때부터 느낀 건데 까마귀가 어찌 그리도 많던지 전체적으로 무언가 스산한 기분도 들고 소랑 개들은 왠지 겁에 질린 듯한 눈빛에 괴리감도 있었지만
몇 주 지나서는 그것도 다 잊고 모든 게 만족스럽게만 느껴졌었어. 그러다 어느 날인가 소들한테 사료 주고 좀 씻고 TV 좀 보다 자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술이나 한잔 하자는 거야. 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웬일로 먹지? 나야 마다할 이유 없어서 전부터 냉장고 귀퉁이에 쌓여있던 맥주랑 소주를 잽싸게 꺼내왔지. 그렇게 맥주로 갈증을 달래주고 쇠주 사발을 기울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마시는데 얼마나 마셨을까? 대청마루 술판 옆에서 그르렁거리면서 자고 있던 황구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저씨를 보고 마구 지저대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그런 황구한테 이 쌍놈의 강아지가 주인도 못 알아쳐보고 뭐 신발놈의 강아지 죽어버려 하면서 낫을 마구 휘두르는 거야. 황구는 구들장 밑으로 겨 들어가서 깨갱거리면서도 계속 지저대고 평소 인자하시던 그 아저씨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아저씨 말리다가 나도 낫에 찔릴 뻔했어. 그때 눈빛이 어땠냐면 두 눈이 완전 사시가 돼서 한쪽 눈은 반쯤 뒤집혀서 황구 쪽 보고 다른 한쪽 눈은 나를 보는데 동공이 완전 풀렸더라. 나는 먼저 들어가 잘게요 하고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아저씨는 막 강아지랑 소한테 욕하면서 계속 방황하고 계시더라. 주사가 그렇게 심할 줄 몰랐지. 다신 같이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난 그대로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젖자고 소사를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더라. 혹시 황구가 해코지 당했나 싶어서 불렀더니 다행히 꼬리 흔들면서 저만치 풀숲에서 기어 나왔어. 근데 아저씨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농장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가 안 터지는 거야. 뭐 산 중턱이라도 내려갔나 싶었지. 평소에도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보 다니고 그랬으니까. 일단 소들 사료부터 먹이고 그때까지 안 오면 농장 주인 할배한테 전화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료를 주고 있는데 우유 가지러 온 형이 아저씨를 싣고 오는 거야. 흙바닥에서 뒹굴었는지 아저씨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어디서 데려오는 거냐 물었더니 저 아래 무덤서 이러는 거야.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 산길 올라오는 길에 이름 없는 반듯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잤다고. 참 술이 문제다 싶었지.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며칠인가 지나서 농장 주인 할배가 찾아왔었어. 할배는 오자마자 소들부터 둘러보더니 왜 소가 자꾸 없어지느냐고 아저씨랑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야. 전에 주저앉은 늙은 소는 저쪽 구덩이에 묻었고 새끼 조소는 질똥 싸다 죽어서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몇 마리 죽었던 거 빼면 288마리가 맞는데 왜 자꾸 억지 말씀을 부리세요 어르신? 이라고 말하는 아저씨랑 막무가내로 소가 없어졌다는 주인 할배는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돌아갔어. 억울한 듯한 아저씨는 분에 겨워서 오늘은 형 불러서 농장 비우고 시내 나가서 밥이나 먹자 그러시더라. 덕분에 간만에 세상 구경 좀 하고 배불리 밥 먹고 농장에 돌아오다 문득 떠오르는 게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 소가 300마리가 좀 넘으니까 둘이서 관리하려면 좀 힘들 거라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지. 아저씨, 원래 소가 300마리 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삼구에 있던 마른 소들이 몇 마리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했더니 야, 넌 온 지 얼마 안 된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야, 참견하지 마라. 라고 좀 이질적인 말투로 말하는 아저씨를 보고 약간 느낌이 쎄했어. 그때부터였을 거야.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게.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는 아저씨 혼자 방 안에서 술을 자시더니 또 주사를 부리면서 농장 주변을 막 배회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황구는 막 지저대고 역시나 다음날 아저씨가 안 보이길래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겠다 하고 산 중턱 무덤에 가봤더니 한 손에 낫을 든 채로 무덤 옆에서 자고 있는 거야. 아니 무슨 그 무덤에 꿀을 발라놨나. 왜 자꾸 거기 갔는지. 참.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지. 그 무덤은 대체 뭔데 아저씨가 왜 자꾸 거기 가냐. 그랬더니 처음엔 좀 머뭇거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내가 오기 전에 아저씨랑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라고 있었는데 여름에 젖소들 방목시키다가 근처에서 밀렵꾼이 쏜 총소리에 소들이 막 놀라가지고 산비탈을 떠밀려 내려가듯이 막 가는데 하필 그 아저씨가 그 길목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소떼에 막 밟혀 죽은 거야, 수십 마리한테.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 가족도 없지. 군청에 신고는 했는데 친인척들도 소식이 없지. 그래서 거기에 파묻은 거래. 그때부터 그 아저씨도 술만 먹으면 거기 가서 나자빠져 있고, 7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정이 오죽했겠냐고. 그래서 그랬구나 싶다 생각하고 한 2주 정도는 별일 없이 지냈을 거야.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밤을 한 움큼 주워왔는데 아저씨가 저쪽 마른 골짜기 쪽에 개복숭아 나무 있다고 한창 익을 때라 맛있을 거라고 하길래 냉큼 가봤지. 근데 골짜기 언덕 올라서니까 썩은 내가 확 올라오는 거야. 아씨 뭐야 하고 정말 내려가기 싫었던 거 눈 딱 감고 내려가 봤어. 근데 거기에 죽은 소가 수십 마리가 쌓여 있는 거야. 와, 지금 생각해도 완전 시겁해가지고 골짜기 흙벼락을 미친 듯이 막 올라갔어. 돌아간 다음에는 아저씨한테 개복숭아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하고 그 죽은 소들 뭐냐고 물으려다가 진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와가지고 돌려 물어봤지. 전에 죽은 소들 어디다 묻었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왜 전에 2마리는 같이 묻지 않았냐고 농장 주변 곳곳에 묻었다고 태연하게 말하는데 그럼 그 소들은 뭐야? 그래서 내가 전에 소들 전염병 걸린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래. 안 그래도 그 전에 찜찜했던 일이 있었는데 같이 묻었던 반쯤 썩은 소가 아침나절에 완전히 파헤쳐져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나뒹굴어 있었어. 그리고 처음 왔을 때 부실하게 태어난 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새끼 송아지 눈을 까마귀들이 막 파먹고 있었거든. 산채로. 송아지는 그냥 체념한 듯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 그리고 내가 자는 방에 벽에 여기저기 낙서가 막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데 머리맡에 써져 있던 낙서 중에 사방에서 음기가 솟우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막 이런 게 써져 있었거든. 근데 그런 말들이 문득 떠오르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막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었어. 바로 그날. 또 혼자 방 안에서 술라바를 불더니 여지없이 주사를 부리는 거야. 전에는 시끄러워서 그냥 짜증만 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잖아. 혹시 몰라서 과도 하나 들고 그 아저씨 행적을 한번 쫓아가 봤어.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 2구 구석에 묶여있는 황구 새끼가 있는데 아저씨를 보고 막 지저대는 거야. 그러더니 아저씨가 이 개새끼가 반항하네 뭐하네 하면서 막 패기 시작했어. 그러다 갑자기 사료 창고로 가더니 거기서 사료 한 푸대를 꺼내고 3구 마른 소들 구유에 붓는데 소들이 완전 겁에 질려서 사료는 안 먹고 계속 울어대기만 하는 거야. 근데 아저씨는 계속 처먹어 하면서 돌 던지고 막 똥끌개 복으로 막 우사 주변을 돌면서 막 찔러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었어. 3구 소들이 왜 삐쩍삐쩍 말라가나 했지. 그런데 아저씨가 트럭을 갑자기 끌고 와서 건초 묶을 때 쓰던 밧줄로 소 한 마리를 묶고 막 끌어내는 거야. 안 가려는 거 트럭으로 질질 끌고 산길을 내려가더라. 얼마 안 가서 차 세우고 갑자기 느닷없이 한 마로 머리를 뻑 치더니 소가 그대로 뻗으니까 낫이랑 목칼인지 정글칼 같은 거 꺼내서 반항 못하고 울어대는 소를 막 네가 날 죽여?
네가 날 죽여 하면서 막 찌르고 막 째고 돌로 찧어대고 한참을 그러다가 트럭으로 또 질질 끌고 가더니 그 전에 내가 봤던 그 죽은 소들 있던 골짜기에다가 끌어다 버리더라. 그러던 아저씨가 돌아와서는 다른 칸에 있던 소를 삼구에 채워놓고 차교실 가서 태연히 샤워하고 나와서는 농장집으로 내려왔어. 그리고는 내 집 창문을 쓱 보더니 문고리를 한번 철컥하고 돌려보는데 난 완전 겁에 질려갖고 방 안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와, 이불 속에서 과도 꼭 쥐고 진짜 덜덜 떨고 있었거든. 창밖으로 보니까 우사 앞길을 통해서 또 어딘가로 가길래 과도랑 짱돌까지 하나 챙겨서 다시 쫓아가 봤어. 근데 딱 보니까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이더라. 우사 주변은 밤에도 밝은데 그곳을 벗어나면 완전 칠흑이거든. 더는 무서워서 쫓아갈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니까 방으로 돌아와서 문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 그리고 아침 일찍 짐부터 싸갖고 트럭을 미친 듯이 막 몰았어. 근데 그 무덤 앞을 지나가는데 역시나 그 아저씨가 거기서 자고 있더라. 아침 일찍이라 어둑한 데다 간밤에 그 꼴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려와서 비포장길 차가 뒤집힐 정도로 막 몰고 지나치려는데 차 라이트가 딱 비추는 순간 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가 하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쫓아오는 거야. 간밤에 문고리 덜컥할 때보다도 그때가 더 시겁했지. 비포장산길이라 뛰면 충분히 트럭을 따라잡을 텐데 밤새 뻘짓하다 다쳤는지 쩔룩거리면서 못 따라오더라. 백미러로 보니까 쫓아오다 말고 가만히 서서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었어. 그렇게 난 그곳을 떠났어. 암튼 농장 주인이 350까지 더 준다고 했는데 집안 핑계로 막 거절했지. 그달치 20일 거 반만 받고 그냥 관두기로 했어. 그리고 그 형한테만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니 내가 전에 그 터널이랑 근처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계속 설득시키니까 직접 가서 소 무덤 확인해보고는 그 아저씨 그거 귀신 쓰인 거라고 막 그러더니 그 형도 거기 관뒀거든. 뭐 지금까지 아저씨랑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만 얘기했는데 진짜 요만큼의 살도 안 보탰어. 근데 난 그 꼴 보고도 난 지금 귀신을 믿진 않아. 터널에서 있었던 일도 주파수가 어긋나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저씨도 같이 일하던 사람이 죽어서 정신적 충격이 와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 아마 그 아저씨 지금쯤 깜빵이나 정신병원에 있지 싶어. 지금 이 사진은 농장 아래쪽이고 저 소똥 비닐 아래쪽에서 좀 더 가면 거기가 그 소무덤이야. 내가 그 저주받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일 남짓 됐을 무렵이었어. 서울에서 강원도 농장까지 가다 보면 터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 한 터널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었어. 그 문제의 터널은 예전에 잼버리였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국도길 터널 중에 한 곳이었는데 내가 본 그 터널 안은 다른 터널보다 등이 많아서 더 밝은데 전체적으로는 더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왜 그런가 했더니 같이 일하던 형이 말해주기를 예전에 터널 안에서 사고로 불이 났었는데 앞뒤로 사고차에 막혀서 중간에서 타 죽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그을음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암튼 그 후부터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터널 중간 조금 지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어. 얘기해주는 형도 아침에 우유 씻고 나가다가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 우유 싣고 나가는 시간대가 하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새벽 5시에서 6시 때였거든. 그 후부터는 그곳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 타고 좀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 그 형이 나보다 등치는 큰데 원래 좀 겁이 많아.
나야 뭐 지금도 안 믿지만 그때도 귀신이란 게 있겠냐고 마냥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우유 싣고 나갈 때 싫다던 형을 조르고 졸라서 결국 그 터널로 가보게 되었어. 안 그래도 썰렁한 강원도 국도에서 차 한 대 홀랑 그 어두침침한 터널을 지나려니까 그것만으로도 오싹하더라. 터널 벽에 덕지덕지 그을음이 무슨 괴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형이 말한 라디오 지지직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한 번이라 그런가 싶어서 두어 번 더 가봤는데 형이 말한 그 이상한 소리는 결국 나지 않았어. 전파가 안 닿는지 중간쯤부터 좀 끊기는 것 말고는. 역시 헛소문이었네 라고 생각하고 잊고 지내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아저씨랑 나랑 형이랑 셋이서 오랜만에 산골 내려와서 춘천에서 닭갈비 뜯고 노래방도 갔다가 농장에 되돌아가는 길이었어. 그날이 바로 주인 할배랑 아저씨가 소 마리수로 다투던 날이었어. 고속도로를 타고 갈까 하다가 그냥 낮에 다니던 그 잼버리 국도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어. 난 조수석에, 아저씨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그때 시간이 1~2시 사이였었나? 지금 글 쓰면서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잘 가던 형이 갑자기 아악 하고 소스라치면서 급정거를 하길래 나도 잠자다가 화들짝 깼어. 눈을 떠보니까 그 터널인 거야. 근데 터널에 불은 띄엄띄엄 들어와 있었고 시동은 왜인지 꺼져 있고 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핸들에 머리 박고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진짜 정말 무서웠던 건 바로 그 라디오였어. 지지지직 끼익 하는 쇳소리에 따다다닥 하고 뭔가 타는 소리, 그리고 꼬마애들 울부짖는 소리에 뒤섞인 비명소리가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크게 울려 나오고 있었어. 나도 반쯤 정신이 나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지옥 같았어. 옆에 형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불러도 머리 박고 계속만 지르고 있고 나도 무서워서 형 팔 꼭 잡고 그렇게 몇 분을 있었는지 몰라. 그러다 누군가가 우리 차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거야. 괜찮으세요? 그제서야 난 정신이 돌아왔어.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차 안을 둘러보다 뒷좌석 쪽을 봤는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돌아갔던 것 같아.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 말이 지나가다 보니 터널 한가운데 차가 경적 울리면서 가만히 서 있길래 뭔 일 있나 싶어서 와본 거래. 정말 무슨 가위 눌리다 깬 것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굉음내던 라디오에선 산호라면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 불도 거의 나갔던 터널도 몇 개만 빼고 전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형은 그때까지도 덜덜거리면서 울고 있고. 웃긴 게 아저씨는 지금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좌석에서 편히 자고 있더라. 결국 패닉 상태가 된 형은 조수석에 옮기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려는데 나도 아주 매가리가 풀려서 핸들 돌릴 기운도 안 나고 그래서 자고 계시던 아저씨를 깨워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원래 터널 같은 데서는 주파수가 약해지면서 다른 잡 주파수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괜한 헛소문을 의식하니까 착각한 거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 착각도 정도가 있지. 옆에 형은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결국 아저씨한테 운전대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그냥 좀 더 가다 보면 펜션이 하나 나올 거라고, 거기서 좀 자고 아침에 나서자고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지.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천공 리조트였어. 나중에서야 형한테 듣게 됐는데 그때 그 터널에서 어찌 된 일이었냐면 처음에 터널에 진입할 때부터 라디오가 지직거리기 시작했대. 그러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터널 벽에서 갤로퍼 같은 차가 달려나왔다는 거야. 급정지할 틈도 없이 정면에서 갑자기 피투성이가 된 애가 뛰쳐나왔고 그 애를 치는 순간 내가 잠에서 깼던 거라고. 형은 그 이후로 기억을 못하더라. 난 아무것도 본 게 없었는데
터널 안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고, 형은 분명 헛것을 본 거겠지만 나는 알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형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나 또한 옆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내가 그때 본 그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 천공 리조트를 가게 된 건 터널에서의 악몽을 겪고 난 후였어. 아저씨가 말한 루트를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그곳은 리조트라 하기에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왠지 모를 부조화가 느껴지긴 했지만 비성수기고 한밤중이라 적막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 차를 세우고 아저씨랑 입구에서 관리인 아저씨를 찾는데 공톤 으티나무 아래에 웬 꼬마 여자애가 앉아있더라. 난 다가가서 너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뭐하냐고 물어봤지. 자기는 아빠를 기다리는데 물어보니까 출장을 가셨고 엄마는 집에 계시다나? 여기 관리인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먼 발치를 응시하며 벤치에 앉아있던 꼬맹이는 아무 말 없이 펜션 쪽으로 들어가 버리더라. 시크한 매력에 도취되어 멍 때리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서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아저씨는 방을 잡고 난 형을 깨우러 갔지. 차에서 초췌한 몰골로 비시시 일어나던 형이 갑자기 막 두리번 대더니 날 보고 악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정말 왜 이러냐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왜 자기를 끌고 왔냐면서 까무라치는데 이건 그냥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의 표본이었어. 난 형이 완전 미쳤구나 생각했지.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 형은 끝까지 안 간다고 괴성만 질러대길래 그럼 그냥 차에서 자라. 그러고 펜션으로 들어갔지. 내일 아침까지 저러면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펜션으로 들어갔는데 주인 아줌마가 날 붙잡더니 학생 그쪽 방 말고 요 앞 건물에서 자요. 응? 학생 보니까 아들 생각나서 좋은 방 주는 거야. 그러면서 측은한 눈길로 보더라. 비성숙이라 방이 남아두는 건지 나야 남자끼리 자기도 거시기 했는데 고맙다고 하고 아저씨께 인사나 드리고 자려는데 아주머니가 이미 잠든 사람한테는 다가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길래 그냥 주무시는가 보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 방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품이며 가방에 흡사 누가 자던 방 같아 보였는데 그땐 피곤한 탓인지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 난 잠을 청했고 거의 잠들어갈 무렵 밖에서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빈 농장을 걱정할 여력도 없을 만큼 시간도 늦었고 터널 이후로 뭔가에 취한 듯 난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 다음날 보니까 비는 전혀 오지 않았었다. 그렇게 난 그곳에서 단잠을 잤고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리조트의 전부야. 하지만 형이 본 리조트는 많이 달랐고 다음 날이 돼서야 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 정오가 돼서야 형이 깨우러 왔는데 지금 몇 시냐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걸? 바닥에 흙먼지며 온갖 잡기들이 흐트러져 있는 게 말 그대로 폐가인 거야. 밖을 뛰쳐나가 봤더니 사방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바닥은 온통 황토색 흙먼지뿐이고 곳곳에 부서진 건물들이며 그곳은 강원도 수해 재해 지역이었고 불법 시설 및 토지 확장으로 좁아진 계곡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했대. 그래서 수해 복구 지원이 없어서 폐건물 상태로 남아있던 그런 곳이었던 거야. 그래, 그곳에서 난 하룻밤을 잔 거였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형의 충격적인 말에 난 더욱 혼란스러웠어.
너 임마 지금은 좀 정신이 돌아왔냐?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너 어제 장난 아니었어.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날 이딴 데로 끌고 와선 자자고? 터널에서 미친 꼴 겪고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너까지 그러니까 차에서 뛰쳐내리고 싶더라 이 새끼야. 난 뭐라 할 말이 없었어. 지금 이 상황이 분명 꿈은 아닐 테니까. 그러다 문득 아저씨는 어디 가셨냐고 물으려다 순간 생각난 거야. 분명 아저씨는 어제 우리랑 밥을 먹고 건초 갖다 놓는다며 먼저 들어가셨거든. 그래, 애초에 아저씨는 계시지도 않았던 거야. 난 어제 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걸까? 문득 간밤에 꼬맹이가 달려갔던 그쪽 아저씨가 주무시던 펜션을 봤더니 거긴 휑한 낭떠러지였고 그 아랜 퍼런 계곡물만 보였어. 이미 예전에 급류에 깎여나간 곳이었지. 난 대체 어제 누구와 얘기를 나눈 것이며 그리고 그저 환상들을 본 것인가. 형 말로는 터널 이후로 눈빛부터 이상해졌다더라. 흡사 귀신 들린 사람 마냥. 적잖은 충격이었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지. 어느 날인가 소똥 좀 치우다가 점심 먹고 낮잠 좀 자려고 했을 때였어. 방에 누워있다가 머리맡에 달력을 봤거든? 난 처음에 그 달력이 누워서 편히 보려고 엿다 달아놨나 생각했었지. 그리고 그냥 무심결에 달력을 들췄는데 거기에는 흡사 누가 교묘히 가린 것처럼 누런 피 얼룩에 전에 말한 낙서들이랑 이곳은 저주받았다. 살고 싶으면 이 농장을 떠나라. 이런 낙서들이 써있던 거야. 그러면서 형한테 소한테 밟혀 죽은 최씨 아저씨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이 방에선 최씨 아저씨가 묵었을 것이며 그 아저씨가 쓴 것이라 장담할 순 없지만 그 낙서는 분명 나에게, 아니 이 방에 묵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던 것 같아. 이후로도 농장 길바닥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질 않나. 까마귀들이 내 몸을 뜯어먹는 꿈을 꾸질 않나. 밤마다 울어대는 정체 모를 짐승 소리에 공허한 눈빛으로 아무 곳이나 응시하면서 미친 듯이 지저대는 개들. 그리고 그에 맞춰 점점 짙어지는 아저씨의 주사.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소무덤을 목격하게 되었지만 난 그곳을 뛰쳐나와서야 그 낙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아저씨의 집중 타겟이 되었던 3구의 소들. 그 소들이 바로 전에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를 밟아 죽인 젖소가 있던 우사였어. 전에 영양실조로 부실한 새끼 낳았던 우두머리소가 있던 곳이기도 했는데 그 최씨 아저씨의 죽음은 그냥 들어보면 뭐 그럴싸하겠구나 생각 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소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 거야. 요점은 최씨 아저씨는 떠밀려 오는 소들에게 채워 죽은 게 아니라 밟혀 죽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들이 우두머리 소를 선두로 최씨 아저씨를 그냥 밟아 죽였던 거야. 사방에서 음기가 솟우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그곳에 미친 건 아저씨뿐만 아니라 이미 소들부터가, 아니 농장 전체가 미쳐 있었고 나까지도 미쳐가고 있었던 거지. 그 농장은 예전에 농촌진흥청인가에서 소한테 질병 테스트를 하던 곳이라고 들었어. 때문에 소 농장이 깊은 산중에 있게 된 까닭이고, 이 얘기는 내가 처음 왔을 때 지하수를 막 벌컥 들이켰다가 배탈로 개고생한 적이 있거든. 그때 아저씨가 해준 얘기였어. 그때 죽은 많은 소들을 산 곳곳에 안매장해서 여기 물은 절대 끓여 먹어야 된다고. 그때 죽은 소들의 사체가 2006년 강원도 수해 때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인가
이 농장은 미쳐가기 시작했던 거지. 우리 옛날 그 초딩 때 보던 괴기랜드 같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어.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인화수소 성분이 도깨비 불을 만드는데 그 인성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환각이나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 때문에 무덤 근처에 미친 사람이 나도는 거라고. 뭐 그런 연유였을 거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을 남긴 채 그 강원도의 경험은 내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어. 조는 멋진 남자였다. 그와 같은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만날 것 같지도 않다. 운이 좋아야 일생에 한 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손가락 끝에 종이에 베인 것 같은 흔적을 갖고 있었다. 선의의 거짓말, 격식의 대가, 모두가 조금씩 흉터를 지니고 있었다. 남들보다 약간 깊은 흉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몇 년에 걸쳐 파고 들어간 흉터들이다. 긴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다시 갈라진 흉터들 뿐만 아니라 더 큰 팔뚝과 정강이에 목과 등 허리에 패어 들어간 큼직한 흉터들도 나는 몇 번 보았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결국 사람들은 모두 거짓을 입에 담는다. 그저 당연한 이치일 뿐이다. 그래, 군대에 입대하는 건 내가 항상 바라온 일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했다. 계속해서 깊게 긁어내려간 거짓말. 그래, 나도 바뀌고 싶어.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그래, 할 수 있어. 그 모든 거짓말들, 자그마한 긁힌 자국들은 이제 긴 선이 되어 내 어깨에 쉽게 아물지 않을 기이하고 기만적인 묘한 패턴을 이루었다. 조 교관을 만난 건 그때쯤이었다. 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흉터가 많았고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잘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 있어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다면 조 교관은 대놓고 냉랭하게 굴고는 했다. 교관은 보통 사람들처럼 손끝에 자국들이 없었다. 팔뚝에도 흉터나 자잘한 자국이 없었으며 얼굴과 목은 요철 없이 깨끗했다. 어쩌면 당신은 조 교관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실제로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30이 넘어가는 남자가 흉터 하나 없다니. 그건 거의 유니콘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설과 신화 속 존재. 그러나 조 교관은 전설도 신화도 아니었다. 모두들 첫 한 주 정도는 그를 좋아했다. 다들 조 교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누군들 안 그러겠는가.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의 세상에 이웃과 친구들이 거짓말과 사기꾼임을 매 시간마다 상기하게 되는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조 교관이 라커룸에서 셔츠를 벗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조 교관의 넓은 등 절반을 뒤덮고 있는 커다랗고 흉측한 흉터를 보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거짓말.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거짓말. 어깨 축지에서 갈비뼈들을 걸쳐 수놓아진 마치 붉고 흰 유성이 곤두박질 치는 듯한 거대한 흉터였다.
흉터의 작은 끝부분만이, 거칠게 찢어진 피부의 끝 조각만이 간신히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듯 보였다. 조 교관은 흉터에 대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아 했다. 그는 그저 격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늘 그렇듯 다른 병사들을 지도할 뿐이었다. 그는 분명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믿을 만한 남자였다. 그러나 그 흉터는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깊고 검붉고 끔찍한 흉터. 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조는 분명 경계해야 할 남자일 것이다. 그날은 실탄 사격 연습이 있는 날이었다. 이미 수천 번은 한 연습이었지만 그날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니면 생각을 너무 하다가 흐름을 놓쳤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저 누군가가 그날따라 조심스럽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탄환이 솟아올랐다. 노새가 불길을 머금었고, 공기는 새를 집어삼켰고, 달궈진 새는 철을, 석회를, 다시 철을, 그리고 먼지를 훑었다. 우리는 모두 멈춰섰다. 병사는 처음에는 그저 가만히 서서 자기 팔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것을 응시했다. 어린 병사는 겁에 질리지도 않았었다. 단지 깜짝 놀랐을 뿐. 바닥을 붉게 젖어들이며 퍼져나가는 깊은 선홍빛 위에 병사는 무릎부터 쓰러졌다. 바로 그때 조 교관이 소년을 붙잡았다. 그제서야 비명이 하늘을 꿰뚫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이었다. 우리 소대가 정말로 피를 보게 된 건 처음이었다. 나는 부상병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임을 이미 눈치챘었다. 우리는 이미 훈련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쏜다. 죽인다.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거운 준장비를 손에 쥔 채 소년을 품에 안은 조 교관을 바라보았다. 교관의 몸은 피를 솟구쳐내며 작은 피 웅덩이를 조금씩 더 커다랗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몸을 깊게 베는 웅얼거림을 들었다. 금방 치료될 거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속삭임. 너 살 수 있어, 임마.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핏망울. 교관 말 믿지? 계속해서. 너 조금 있으면 여자친구 생일이잖아. 계속해서 버텨야지. 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잠시 아플 뿐이야. 자, 숨 쉬어. 숨 쉬어. 천천히. 조금만 버텨. 살 수 있어. 전부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옛날 광해군 시절에 어느 시골 몰락한 선비집에서 차출되어 궁궐에 끌려온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궁녀가 된 처녀는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데다 착한 심성에 몸가짐도 매우 정갈하여서 소문이 상궁들의 입에서 입으로 온 궁궐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궁녀가 하는 일이야 고작 허드렛 일이지만 얼굴도 예쁜 데다 똑똑하고 심성도 곱고 품행이 매우 방정하니 많은 궁녀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지요. 어느 꽃피는 봄날
이 궁녀는 임금의 술자리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오금이 저리어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던 궁녀에게 임금은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인고? 하고 물었습니다. 궁녀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소아라 하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궁녀를 자세히 살피니 소문대로 아리따움이 갓 피어난 꽃 모양으로 자태가 곱고 목소리도 쟁반에 옥굿을 구르는 듯 곱자 그날 가까이서 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무수한 궁녀들이 임금과 하룻밤 운우지정 쌓는 것을 소원이어서 온갖 교태와 웃음을 흘려 하룻밤이라도 임금의 총애를 받으려던 때였지요. 임금은 술 따르는 아리따운 궁녀 소아를 정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산중에 피는 꽃이 이렇게도 곱고 예쁠까 하고 감탄한 임금은 그날 하룻밤을 소아와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아도 나라님을 정성으로 모시고 깊고도 깊은 순정을 그날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봄밤에 녹는 향초에 심지 돋구고 주고받는 말에 임금의 마음이 절로 기쁘니 한밤에 나누는 정이 그저 짧게 느껴지기만 하였습니다. 내 너를 잊지 않고 다시 찾으마. 임금은 소아에게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찾아왔건만 소아는 구중 궁궐 깊은 초소에 외로운 여인이 되어 임금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높고 높은 나라님이야 궁녀와 지낸 하룻밤 풋사랑이 기억조차 있으리 오마는 여인의 심정은 시퍼런 멍이 되고 병이 되어 한 끼 밥술마저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팔 청춘 젊은 몸은 점점 마른 가지 등걸같이 야위어 갔습니다. 혹시 임금이 자기 초소에 가까이 왔다가 돌아가지는 않을까 싶어 빈이 된 소아는 구중 궁궐 깊은 초소 담장을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라도 나지 않을까, 그림자라도 비치지 않을까 담장을 쳐다보며 안타까이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을 흘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기다림에 지친 이 불행한 여인은 끝내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크게 권세를 누렸던 빈이었다면 초상도 거창했겠지만 잊혀진 구중 궁궐의 한 여인은 초상조차도 치루어지지 않은 채 담장가에 묻혀 내일이라도 오실 임금님을 기다리겠노라 라고 한 그녀의 유언대로 시녀들은 그녀를 담장 아래 묻어주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온갖 새들이 꽃을 찾아 모여드는 때 빈의 초소 담장에는 조금이라도 더 멀리 귀 기울이며 밖을 보려고 꽃잎을 넓게 벌린 꽃이 피었으니 그 꽃이 바로 능소화입니다. 덩굴로 크는 아름다운 꽃 능소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담장을 휘어감고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데 그 꽃잎의 모습은 구중 궁궐 깊은 초소에서 귀를 활짝 열어놓고 담장 밖을 내다보는 여인의 모습을 빼닮은 듯합니다. 한밤중의 열차.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탔다. 평일인데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지만 기차칸의 승객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겪기 힘든 경우였다. 자리를 옮겨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은 칸을 찾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내 그만뒀다. 애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지 않은가.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몇 분이 남아 있었다. 아, 맞다. 읽을거리 사는 거 까먹었네. 어쩔 수 없지 뭐. 역의 매점에서 읽을거리 사는 걸 깜빡했지만 이제 와서 매점까지 다시 다녀오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에 한숨 자기로 마음먹었다. 좌석에 비스듬히 기댄 채 외투를 벗어 얼굴 위에 헐렁하게 덮어놓았다. 하지만 낮에 잠을 좀 자둔 탓인지 영 잠이 오질 않았다. 몇 분을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기에 외투를 벗어 던지고 차창 밖 구경이라도 하고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였다. 기차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발자국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바로 옆쪽 건너편의 좌석에 누군가 털썩 걸터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선배님. 하마터면 진짜 놓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마방 착착 가라고 했잖아, 짜샤. 아직 젊은 새끼가 왜 그렇게 밝히는 거야? 안마방 간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옆에 사람도 있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선배님. 뭐 어때, 자시야? 자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는 이 목소리가 더 크다. 애초에 안마방 매니아가 안마방 간 게 뭐가 그리 이상한 일이야? 목소리의 주인들은 각각 청년과 중년의 남성으로 각자의 목소리는 개성이 뚜렷한 게 직접 보지 않아도 주인의 얼굴이 절로 떠오를 만한 특색이 있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 날 의식한 탓인지 두 명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졌지만 눈을 감고 있는 데다 애초에 기차칸이 텅 비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진짜 안마방 간 곳 아니라니까요, 글쎄. 잠시 친구랑 볼일 좀 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인데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고는. 에휴, 별 수 없잖아, 자샤. 너랑 나 빼고 모두 딴 데 묶인 몸인데 그럼. 강치련이 그 새끼 어저께 잡아쳐놓고 좀 쉬나 했더니만. 그래서 무슨 일이라는데요? 몇 마디의 대화를 더 듣자 두 사람이 형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젊은 목소리의 말로 미루어 보아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겨 오밤중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모양이었다. 여튼 그래서 반장한테 갔더니 이런 씨발 살인이란다, 살인. 그것도 연쇄살인. 벌써 10명 가까이 죽었대. 예? 젊은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소리. 나 역시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헉하는 소리를 낼 뻔했다. 이런 시간에 기차를 타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형사들로부터 살인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엿들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차가 출발했다. 외투를 뒤집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껌껌한 시야 속에서 기차 소리만 울려 퍼졌다. 젊은 형사가 입을 연 것은 2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였다. 10명 다 대구에서 죽었답니까? 아까 대구에서 강력계 일 맡는 애하고 전화했는데 그런 소린 않던데요? 아니, 인천이야. 원래 그쪽 애들이 맡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유일한 용의자를 서울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서있던 플랫폼 위치가 이 노선의 기차를 탄 것 같다는데. 근데 그건 대구 쪽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우리 보고 가라 한답니까? 원래 우리 관할도 아니라면서요. 아직 대구 쪽엔 연락이 안 간 모양이야. 아니, 대체 왜? 아직 언론에 까발려진 내용도 아니니까. 공치사를 다 저쪽에 넘기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지.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져. 내가 형사들이라면 지금 이 기차에 범인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고 간단한 수색이라도 한번 고려해봤으련만 목격 제보가 들어왔다는 때와 한나절 정도의 차이가 나서인지
그들은 굳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는 척을 유지했다. 그럼 우리 둘만 수사 진행하는 겁니까? 형사라고는 해도 두 자릿수의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단 2명이서 맞닥뜨린다는 생각 때문일까? 젊은 쪽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걱정 마라 자샤. 2명만으로 끝을 볼 것 같았으면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써니 너 같은 반년짜리 데려오지도 않았겠지. 묶인 일 끝나는 대로 바로 도와오기로 했어. 아마 내일 점심쯤이면 다들 서울에서 기차를 탈 거다. 우린 가서 사전 준비만 먼저 하고 있으면 돼. 그런가요? 비웃을 만한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다행이라는 듯 휴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뭔가 우스워 그만 쿡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바로 숨을 멈추고 바짝 긴장했지만 그 둘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잠깐의 멈춤도 없이 얘기는 계속 이어졌다. 근데 어떤 미친놈이랍니까? 그게 말이지.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 너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얘기를 100% 고지고대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예? 종이장 펄럭거리는 소리, 이어서 젊은 목소리의 탄성. 와, 진짜 잘생겼네요. 직업이 무려 배우란다, 배우. 영화를 찍기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 이전에 이미 연극이나 이런 쪽에선 이름난 유망주였대. 근데 그런 유망주께서 어쩌다가 연쇄살인범이 된 겁니까?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건가요? 하긴 사이코패스들이 원래 겉으로는 매력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던데, 의사 말로는. 그러면서 굵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초여름쯤엔가 올 겨울에 촬영을 들어가기로 해놓고 영화 배역이 정해졌다는 거야. 무슨 공포 액션? 뭐 여튼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살인범 역할을 맡았다는데 이게 상당히 큰 제작비에 영화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감독까지 무지 기대작이었다는구만. 당연히 카메라 앞에 처음 찍는 입장에선 긴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겠지. 거기 파일 넘겨보면 알겠지만 지인들 말로는 대본 보면서 연기 준비하는데 무지 스트레스 받았대나봐. 그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인을... 아니 임마, 얘기 끝까지 들어봐 이 자식아. 여튼 몇 달이 지나도 연기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 양반이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모양이야. 하루에 10시간가량을 대본 읽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모자라서 평소 생활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배역 속의 인물인 양 행세를 한 거지. 말투나 머리 모양 바꾸는 건 보통이고 평소에 사교성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지인들끼리의 모임 같은 곳에도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연락이 되는 횟수조차 뜸해지고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친구들이 찾아가 집문을 두드렸는데도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쫓아버렸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작품 속에 나오는 음침하고 기분 나쁜 악역으로 사람이 바뀐 거지. 가택 수사 때는 일기까지 몇 권 나왔대. 일기요? 그래, 작품 속 인물에 몰입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 방법이었던 모양인데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쓴 일기가 적혀 있었대. 헌데 이게 과간인 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앞부분은 누가 봐도 그저 어설프게 범죄자 흉내를 내는 일반인의 일기지만 장수가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맨 뒤쪽 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범죄자의 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 범죄 심리적 전문가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니까 말 다 했지 뭐. 그럼 설마 네 예상대로야. 10명 중 9은 특이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어. 일단 근육이완제를 써서 피해자를 산채로 제압하고 온몸을 꽁꽁 묶고 신체 모든 부위에 무수한 칼자국을 내는 거지. 내장까지 손상될 정도는 아니지만 출혈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곤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응시한다. 실제로 범인이 피해자를 죽을 때까지 보고 있었다는 증거도 목격도 없지만 아마 확실할 거야.
대본에 적힌 녀석의 배역의 살해 수법이 바로 그거였거든. 젊은 목소리가 질렸다는 투로 길게 신음을 내뱉었다. 확실히 이미 잔인함의 여부를 떠나 과연 사람의 행위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 들 만큼 잔혹한 행위였다. 외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연쇄살인범의 전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앞으로 범인과 직접 맞댈지도 모르는 형사의 입장에선 보통 소름 돋는 소리가 아니겠지. 그럼 근육 이완제는 어떻게 구했답니까? 병원에서 훔쳤대요. 내가 방금 10명 중에 9명이라고 했지. 다른 피해자들하고 유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살해당한 것이 바로 이 간호사였어. 강간당한 후 병원 지하주차장에 청소 연구하면서 발견됐지. 와, 기가 막히는구만. 전에 그런 건 들어봤어요. 지나치게 몰입해가지고 그때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죽은 배우가 있다는 얘기. 그래도 이건... 와,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지. 평소 주위의 평판은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자체였다는데 단지 연기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되다니. 말 그대로 성실히 낳은 비극이네요, 비극.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곤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나 역시 이 엄청난 이야기에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성실히 낳은 비극이라. 언뜻 보면 젊은 형사의 결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뛰어난 집중력과 풍부한 감수성의 소유자라고 해도 단지 극중 배역에 몰입했다는 것만으로 선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한 살인마로 탈바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에서 악으로의 1차원적인 변환이 아니라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 예를 들면 그 배우라는 자의 마음속에 배역을 맡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 계기가 되는 씨앗이 잠들어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 물론 이 씨앗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엔 그 크기가 아주 작은 데다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인 또한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씨앗이란 건 언제까지나 땅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않는 법이다.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씨앗일수록 수분이나 영양분 등 조건이 맞춰졌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씨앗의 성장을 촉진시킨 조건은 다름 아닌 그의 배역이 되는 것이다. 배우로서 오래 생활해온 그로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악역으로의 깊은 몰입. 그 몰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배우라는 자는 연기의 성취보다도 배는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진실은 본인만이 알 것이다. 한동안의 긴장 섞인 몰입과 사색을 거치고 나자 몰려오는 졸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형사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때울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물론 그런 데에 쓸 얘기치고는 지나치게 스케일이 큰 얘기였지만. 기분 좋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반쯤 잠이 들려는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졸음이 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집중이 되면서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야, 짜샤. 네, 선배님. 그러고 보니 생각난 게 있는데 말이야. 아까 얘기에 대한 건데 심각하지는 않고 그냥 심심풀이. 뭡니까? 그 배우라는 놈 말이야. 목소리가 아주 좋다나 봐. 대학 다닐 땐 아나운서를 목표로 한 적도 있었고 성우 아르바이트도 몇 번 했다던데. 그렇습니까? 또 목소리가 좋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게 성대모사도 아주 수준급인가 봐. 웬만큼 특색 있는 목소리라면 남녀노소 구분 않고 거의 똑같이 따라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와, 멋지네요. 그지? 아마 내가 그놈이라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써먹었을 거야. 예를 들면
그 재수없는 간호사나 끌 때도 말이지. 인터콤에 대고 의사 2명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번갈아서 들려주니까 반색을 하고 문을 열어주더란 말이지. 문을 연 다음 내 얼굴 봤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죽이는 재능이라니까. 우와. 또 이런 사용 방법도 있지. 거의 자정이 다 돼서 기차를 탔는데 이게 웬 떡이야. 열차 칸에 웬 놈 하나만 외투를 뒤집어 쓰고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야. 마침 심심할 것 같았던 찰나였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셨지. 딱 봐도 외투로 덮은 게 자꾸 꼼지락거리는 게 자는 척만 하는 것 같은데 이놈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갖고 놀다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밤중의 열차.